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4.3 특별법의 유연성에 관한 발표를 맡게 됐는데, 4.3 특별법은 2001년 제정되고 2021년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이 4.3 특별법에 관련해서 이미 결정한 바가 있는데 국가기관이 반헌법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 4.3 특별법의 정의, 특별재심, 보상규정 등이 왜 위헌인지, 그리고 4.3 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4.3 관련자들은 희생자 및 보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4.3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중봉기 또는 통일운동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북한의 주장입니다. 남한 좌파가 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하고 있고, 남한의 우파가 동조함으로써 이 북한의 주장이 남한의 공식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체성 부정은 헌법 파괴이고, 그다음에 반역자, 부역자를 희생자라며 보상하면 정의 파괴가 됩니다. 4.3 관련 기관 단체가 국가 예산으로 문화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정의, 문화가 파괴되고 있는데 견제하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4.3 관련해서 국가기관의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념을 떠나서 진보 학자들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고서 작성 기획단 제12차 회의록 2003년 3월 25일에 기록된 것입니다. 양조은 당시 진상조사팀 수석 전문위원이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뤄야 한다. 이게 대통령의 당선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헌법은 이념적 특성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등 이념을 떠나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반헌법적인 보고서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반헌법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4.3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정의 규정 등에서 이념을 뺐습니다. 공산폭동, 반란을 무력 충돌이라는 중립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들께서 다루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원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 우리 사법체계에서 반헌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법조인의 양심인데, 재판을 해야 될 법관이 이념을 배제한 채 법을 적용한다든가, 또 오른쪽 왼쪽 따지지 않고 헌법 이념을 떠나서 4.3 재심 재판을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4.3 수용자가 4천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무죄가 난 수용자는 10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4.3 수용자들이 제가 생각하건대는 거의 전원이 다 무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왜 그러느냐?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명예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피고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검찰과 법무부는 불복을 해야 되는데 불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재판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 분립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4.3 보고서 특별법은 헌재 결정을 위반했는데, 아까도 많이 언급해 주셔서 간단히 표해서 정리를 하자면, 헌법재판소 2001년 결정은 당시에 4.3 특별법이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들어왔지만 자기 관련성 문제에 걸려서 가파를 시키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얘기입니다. 이례적으로 본안처럼 4.3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목적이 48년 50 총선거 저지라고 결정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건국 반대 사건이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이게 단전 반대, 마치 통일운동인 것처럼, 그 다음에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저항한다. 그래서 민중봉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사건 목적을 은폐합니다. 보고서에도 있는 사건 목적을 은폐해서
왜 4.3이 일어났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4.3 성격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공산폭동 내란으로 나오는데 보고서에서는 민중공기 통일운동으로 끌어가고 4.3 특별법 2021년 개정을 할 때는 무력 충돌이라는 중립적 개념을 사용합니다. 행위 주체인 남로당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법을 개정할 당시에 남로당이 은폐가 됩니다. 누가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것은 그 희생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심 간부, 중간 간부, 살인자, 방화자 등은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건 명예회복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당시 결정을 합니다. 왜냐?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는 없습니다. 자유를 공격한 자들은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3 특별법 전부 개정하면서 수용인도 포함이 돼서 헌재 기준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자 처우도 헌재에서 희생자를 결정할 당시에는 정치적인 명예회복만 가능했고 보상은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특별법 개정하면서 명예회복 대상 전원을 법적인 희생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정치적인 희생자와 법적인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고 희생자를 모두 과거의 희생자를 선정을 했을 때는 범위를 넓혀놨어요. 명예회복 취지로. 그런데 이것을 전원 다 법적인 희생자로 만들면서 이제 보상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그 북한과의 연계성 공모를 조사할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4.3 특별법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정부 보고서가 2003년에 발간될 당시에 보고서에 12권의 자료집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몇 년간 그 자료를 다 모아서 12권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권이 뭐냐면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집입니다. 그런데 이 4.3 위원회에서 그 마지막 12권째 자료를 감춥니다. 공표하지 않았어요. 발간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 자료집에 보면은 북한과의 관련된 자료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동신문의 보도, 그 다음에 4.3 폭동을 일으킨 김달삼이 북에 가서 해주에서 연설한 연설문, 이것도 미군이 평양에 진격했을 당시에 정부 총사에서 노획한 자료인데 12권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달삼이 가기 전에 그 48년도에 자기가 한 그 성과 이런 걸 다 기록한 제주도 투쟁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투쟁 보고서도 노획이 돼서 경찰이셨던 분이 1995년에 책으로 만드셨는데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사실에 가까운 사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 보고서를 정식으로 출판할 당시에 12권은 빼고 출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자료집을 왜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법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젠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그 4.3 특별법의 유연성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6가지는 자료집에 넣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4가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첫 번째로 4.3 사건 정의는 아까 나왔듯이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 2조에. 그 4.3 사건 정의의 유연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을 1년 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걸 그리고 1년 전의 사건은 불법 시위가 있었고 경찰이 발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중 함쟁으로 미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고 사건의 주체가 없습니다. 남로당의 공산폭동, 반란을 은폐하고 있고 무력 충돌이라는 중립 개념을 써서 반역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로당의 군경 및 주민 학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남로당에 의해서 1533명의 군경 우익 인사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주민 희생을 전적으로 군경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진압을 그리고 강경하게 해야 되는 진압인데 이거를 탄압으로 인식하는 것은 남로당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건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안을 하자면 목적을 넣어서 제주 4.3 사건이란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으로서 57년 4월 2일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9년간 대한민국의 항적한 반란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은 소련과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연계되어 이 부분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많이 연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도 담겨야 됩니다. 다음으로 희생자 규정은 제2조에 나오는데 희생자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방불명된 사람 또 수용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규정을 보시면 제5조에 나오는데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2조와 5조의 특별법 제2조 희생자 규정 5조 위원회 규정의 문제점이 뭐냐? 희생자 선정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위원회에서 헌법상 부적격한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걸러지지가 않아요. 2001년 헌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핵심 간부, 중간 간부, 또 살인자, 방화자들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 일단 명예회복이 불가하다고 당시에 결정한 것이 4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해석을 할 때 명예회복도 안 되는데 보상은 가능하겠습니까? 보상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명예회복이 가능한 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다수 의견은 경미한 과오를 범한 자, 단순 귀순자는 명예회복은 해주자. 소수 의견은 이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희생자, 명예회복에 해당하는 정치적 희생자인데 보상이 가능한 법적 희생자는 누가 가능하냐? 무고한 희생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는 무고한 희생자. 이 부분이 전혀 특별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헌재에서 제시한 이 4개 유형을 희생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희생자 선정 기준을 법에 규정을 해서 위원회가 희생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제2조 희생자, 제5조 위원회 규정의 유연성을 정리를 하면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희생자 선정을 위원회에다가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마치 백지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정하는 사람들은 다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역자 등을 희생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 부적격 희생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전체 희생자 수가 한 14,600명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70% 이상은 가짜의 부적격자일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적격 희생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올바른 희생자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자란 제주 4.3 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이 무고하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그 다음에 휴유장애가 남아있고 수용자는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로서 제5조 제2항 2호에 따라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4.3 희생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현재 14,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작년에 끝난 줄 알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심사를. 끝도 없어요. 목표가 한 3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적격 희생자 유형을 살펴드리면 이 14,600명 중에 들어가 있는 교전 중에 사살된 자 수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정확히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될 걸로 보는데 교전 중에 사살이 된 건데 이걸 학살로 왜곡을 하고 있고 이 교전을 통해서 군경도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가 4,092명입니다. 군사재판 수용자 2,530명, 일반 재판 수용자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수용자는 전원 다 부적격 희생자예요. 당시 적법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처음에 군사재판은 불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입법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 수용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입장을 바꿨느냐? 군사재판은 적법했다. 지금 입장을 바꿔놨어요. 군사재판은 적법했습니다. 4,920명 희생자 될 수 없습니다. 행방불명자가 2,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됐다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뭐 월북을 했거나 일본으로 갔거나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그 행적을 알 수가 없는데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다음 사형당한 자가 300여 명, 또 보증인이 없는 희생자가 있습니다. 2명 희생자가 되려면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이 없는 희생자. 그다음 자연사한 사람도 있다고 이성경 목사님께서는 사상을 오래 연구해 오신 이성경 목사님은 그 명단을 또 갖고 계세요. 제주 시민단체에서 파악한 부적격 희생자 명단이 지금 1,3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명단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공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그러나 각 그 마을마다 다 다니시면서 증언을 받고 그 좌파들이 쓴 책을 여기서 다 발췌를 해서 확보한 명단, 희생자가 절대 될 수 없는 1,300명이 명단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기관이나 국회, 헌재 이런 곳에서 요청을 하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이 희생자 14,600명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저는 부적격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정말 검토를 해주셔서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원옥이라는 인민군 사령관이 희생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라산에 4.3 당시 한라산에 입산을 한 뒤에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군 7,000명을 끌고 인민군 사단장으로 남하에서 낙동강 정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희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4.3 평화공원에 위패가 있습니다. 이걸 제주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행자부에서 과거에 제주도에 이거 다시 조사하자. 그런데 제주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치외 법권입니까? 그리고 역대 남루당 이 국도 사령관 1대가 김달삼, 2대가 이덕구, 3대가 김희봉 이렇게 나가는데 김희봉이라는 사람도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덕구의 경우에는 처와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희생자가 되어 있어. 그러면 희생자가 되면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못 받는데, 지금 사상특별법은 얼마나 엉터리냐. 묘지를 돌봐주는 반개혈조까지 9,0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희생자 보상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수용자 등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한 자는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무고함이 증명되지 않은 행방불명자 등은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희생자 기준을 정해서 정치적 희생자와 법적 희생자를 구분해서 재선정해야 합니다. 정치적 희생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희생자 보상 규정을 어떻게 개정을 할지 제안을 하자면, 무고한 희생자에게 보상한다. 무고한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자료가 아니라 위로 등을 고려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이제 보도연맹이라든가 이게 집단 처형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좌익 사범이 분명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 사정이 너무 급박해서 처형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례비 정도 지원하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신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별재심, 직권재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14조에 특별재심이 있고 15조에 직권재심이 있습니다. 특별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즉 일반 재판 수용자를 말합니다. 1,500명 정도 됩니다. 사상은. 그 다음에 수용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군사재판 수용자입니다. 2,530명입니다. 토탈 한 4,000명 정도 되죠. 직권재심은 이 군사재판 수용자 48년도 12월, 49년도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군사재판을 받은 이 수용자들에게는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우리 법무부가 친절하게도
이 반역세를 이렇게 법률 서비스까지 해주는 직권 재심을 조항이 15조에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재심 이 직권재심으로 4,092명의 수용자를 무죄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4.3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4.3 수용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8년도에 제주도 인구는 28만에서 3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미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의 60에서 80%가 좌익분자들이었다. 물론 온건한 성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좌익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0만 명 중에 21만 명이 남로당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군정 보고서 48년 7월 1일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주민의 6만에서 7만여 명이 남로당에 실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정 브라운 대령 보고서인데 저희 제주 4.3 사건 정보 보고서 자료집 9권에는 이것을 6천에서 7천 명으로 축소 번역해놨습니다. 이 의도적인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60 and 70,000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에서 7만인데 번역은 6천에서 7천. 남로당의 수를 확 줄여놨어요. 이거 반드시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미 공산폭동 반란 증거는 미군정 자료집이라든가 저희 4.3 보고서 자료집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12권 감추어진 꼭 그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편인데 여기 보면 어쨌든 폭도들은 군경 등 우익 인사 1,533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걸 학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방어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살인 약탈 남로당 폭도들이 그런 일을 했고 당시 4.3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김일성 장군 만세 적기가 인민군 군가죠. 적기가를 부르고 인고기를 대항했습니다. 북한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제주도민이 52,350명이 북한 선거에 참여합니다. 8월 달에 황해도 해주에서 해주 인민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52,350명의 표를 가지고 4.3 폭동을 일으킨 김덕구가 월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군 압수 문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또 남로당 중앙당 지령의 근거 지금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은 없었다 이러는데 근거들이 있습니다. 문서로 노획된 거, 문서 지령이 노획된 게 있고 구두 지령도 다수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던 남로당 중앙당의 감사편지 제주도 폭도들에게 감사편지가 노력인민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정 자료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공산당 지령 메커니즘이 있는데 공산당은 일체로 움직이지 이렇게 따로따로 도당이 각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1947년 4월 14일 남조선 내 체제전복 활동 보고입니다. 미군정 보고서고 여기 보면은 공산당의 명령 체계가 나옵니다. 이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커뮤니스트 파티 인 모스코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공산당에서 To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북로당으로 To Communist Party in South Korea 남로당으로 To Democratic National Front에서 민주주의 민족 전선으로 이 민주주의 민족 전선 민전은 일종의 정치적 청산서예요. 지령이 내려오면 그것을 산하단체로 다 뿌려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이후에 뭐 여맹이라든가 뭐 노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지령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군정에서 파악해놓은 공산당의 명령 계통입니다. 저희가 4.3의 주동자 김달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4.3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김달삼은 10월 1일 1946년 10일 대구 폭동에 적극 가담하고 제주도로 피신을 한 이후에 4.3 폭동을 주도합니다. 1948년 4월에 4.3 폭동을 일으키고 나서 4개월 후에 8월 황해도 해주에 있는 북한 최고 인민 대표자 회의에 제주도민 52,000표를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는 4.3 폭동으로 재헌의회 선거 주석을 뽑지 못했어요. 근데 북한에 가서
참가를 하고 해주대회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김일성 등 49인으로 결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헌법위원으로 선출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김달삼과 남로당은 북한 정권 수립에 정말 기여를 크게 했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주대 연설문이 있는데 김달삼에 이것이 미군이 평양에 진격했을 때 북한 정부 총사에서 노획한 연설문입니다. 우리 4.3 위원회에서 감추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집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 조국의 통일과 독립국가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북조선 민주개혁을 남조선에서 하루속히 실시하도록 우리는 용감히 싸웁시다. 여기서 조국의 통일은 과 독립국가 건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공산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북조선 민주개혁을 남조선에서 하자. 이 민주개혁이 뭐냐? 화폐개혁, 토지개혁, 국유화입니다. 민주조선 완전 자주독립 만세.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마지막에는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로 끝나는 것. 이것이 김달삼이 한 일입니다. 처음에 4.3 정부 보고서에서 4.3 군사재판은 불법이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수용인들을 희생자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4.3 군사재판은 적법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지만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수용자들입니다. 당시에 신문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문을 받았다. 4.3 군사재판 불법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수용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문 받으려고. 이 군사재판에서는 내란죄, 간첩죄 등의 혐의로 내란죄 최고 사형이고 간첩죄 사형입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이 또 적법했던 건 수용 명부가 있고 군형 집행 지휘서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처음에 이 수용 명부를 발견하고 나서 거봐, 우리가 불법으로 수용생활을 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불법 수용생활의 근거를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용 명부가 있다는 것은 또 형 집행지휘서가 있다는 거고, 형 집행지휘서가 있다는 것은 판결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 군형 집행지휘서의 중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재판이 확정되었사오니 즉시 집행함. 재판이 있었다고 저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공소 제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불법 재판이 아니었어요. 근데 보고서에는 불법 재판인 것처럼 해놓고 수용인을 희생자로 넣어놓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재판을 2019년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적법해야 되거든요. 적법했고 또 적법해야 무죄를 줘서 보상을 해주니까 두 번째부터는 지금 모든 재판은 무죄 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법조인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4,092명의 수용자들을 전부 무죄를 주겠다. 2024년까지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예회복으로 생각을 하고. 자, 제14조 특별재심, 제15조 직권재심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심 사유 없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일반 국민들은 재심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를 충족해야 됩니다. 확정 판결이 있거나 아니면 명백한 신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3의 경우에는 재심 사유 없이 재심을 받아주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입법을 통해서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군사재판 무효화 입법과 똑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군사재판을 무효화하자 이런 조항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법무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되면 명백한 상권분립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위헌이다. 그래서 못 넣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약간 꼼수를 해가지고 특별재심, 직권재심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재심은 그냥 다 받아줄게. 그리고 당일 구형, 당일 변호, 당일 선고 그냥 하루에 논스톱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다 무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죄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1000여 명이 무죄를 받았어요. 4.3 수용인이. 이것은 명백한 상권분립 위반이다.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에 유예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왜 4.3 수용인들은 특혜를 받느냐? 맞나? 반역 및 부역자들에게 주는 특혜는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 입법으로 위헌입니다. 이 4.3 수용인 재심 재판의 위법성은 이 재심 재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료집에 나름대로 넣으려고 해서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면 한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힌트를 드리면 4.3 지금 제주도에서 있는 재심 재판은 1차, 2차, 3차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소기각 판결, 두 번째부터는 군사재판은 적법했다. 처음에는 불법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가지고 18명의 생존 수용인이 53억 4천이라는 고액의 형사보상을 받아갑니다. 검찰이 불법을 안 했어요. 법무부도 불법을 안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 검사를 고발했는데 현재까지 검찰하고 제하고 헌재까지 가서 각하됐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 불법을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두 번째 재판부터는 군사재판이 이제 적법했다. 그러면서 다 무죄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변호사분들 또 학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시면 뭔가 저들이 놓치고 있는 굉장히 큰 구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4.3 특별법의 위헌성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 이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한 공산폭동 반란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권 분립 위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대심, 직권대심은 규정은 입법으로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상권 분립 위반입니다. 국가의 정체성 또 계속성 침해는 반체제적, 반헌법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점차 국가의 정체성이 변질이 돼서 결국 국가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 침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이런 대의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반체제적이고 반헌법적인 4.3 특별법은 국민을 무시한 입법을 한 것이고 헌법 이념을 무시한 국가 행위는 헌법 이념을 결단한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입니다. 평등권, 재산권 침해, 재심 사유 없이 재심을 해주고 또 무죄를 만들어서 보상까지 해주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가치들이 위반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받고 있다. 저희가 2021년 4.3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고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분만이 반대해 주셨어요. 5분만. 양심 있게, 용기 있게 반대하셨습니다. 저희는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4.3 특별법은 위헌이다. 그래서 2021년 7월 6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은 4.3 유족 5분 정도, 이성경 목사님, 그리고 단체로서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는 4.3 특별법을 위헌 결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 파괴 행위를 중단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트루스포럼은 그 탄핵 사태가 진행된 것들을 보면서 거짓 선동이 대한민국 지지가 엎을 수도 있겠다. 위기감에 서울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서울대에서 대한문화 자체가 또 왼쪽으로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진실에 기반해서 목소리 내는 그런 참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서울대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김영중 서장님 모시고 그 인생을 건 진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있었습니다.